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8년 2월 7일 울산에 살고 있던 26살의 여성 이 씨는 홀로 제주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설레는 제주 여행을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맛집이나 관광지도 기대되지만 무엇보다 어디에 숙소를 잡느냐가 중요하죠. 그녀가 머물게 될 곳은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쏘쏘 게스트하우스.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반 호텔에 머무는 것보다 이렇게 여행객들끼리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선호도가 부쩍 높아졌는데요. 이 씨 또한 그런 새로운 경험을 도전해보고 싶었고 체크인을 했던 겁니다. 그날 밤 이 씨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투숙객들을 만나 파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8일부터 그녀의 행방이 묘연해졌죠. 울산에 있던 가족들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었고요. 기다리다가 이틀이 지난 10일, 제주도에 놀러간 딸이 연락 두절이에요. 실종신고를 접수합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가장 먼저 이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게스트하우스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을 펼쳐나갔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하루 만인 2월 11일, 이곳 옆에 위치한 폐가에서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안타깝게도 실종된 이 씨였어요. 부검 결과 그녀의 목이 졸려서 숨진 것으로 드러났어요. 목 부위에서 출혈과 함께 갑상선 골절이 확인되었고요. 근데 더 끔찍하게도 이 씨의 입에는 청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미뤄봤을 때 이 씨의 사망사건은 분명한 타살입니다. 그것도 납치살인으로 보여요. 그녀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그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봤을 때 숙소에서 그 파티가 있었잖아요. 파티가 끝난 7일 밤 그리고 다음 날인 8일 새벽 사이에 그녀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조사를 하던 경찰,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이 떠오르게 되죠. 바로 이 씨가 묵었던 그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인이자 그날 밤 파티를 주최했던 32살의 남성 한정민 씨. 사실 굉장히 수사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한정민을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한 씨가 황급히 제주를 떠나서 완전히 잠적했기 때문이에요. 먼저 신고가 접수된 당일인 2월 10일에 경찰이 게스트하우스 들렸죠? 그리고 그 한정민에게 이 씨의 행방에 대해 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전혀 모른다고 대답을 했고요. 경찰이 좀 둘러보고 나서 돌아가자마자 곧장 육지로 가는 티켓을 사서 제주도를 떠났던 겁니다. 수사가 점차 진행이 될수록 이 한정민이란 사람이 이 씨를 살해한 범인이라는 증거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선 이 씨의 연락이 끊긴 시점인 8일입니다. 그녀가 제주도에서 차량을 렌트했거든요. 근데 그 차량과 짐이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진 정황이 확인돼요. 그리고 감식을 해보니 차량 내부, 이 씨의 가방, 그리고 이 씨의 핸드폰에서 제3자의 지문이 검출됐고요. 지문이 누구 거였을까요? 당사자는 바로 한정민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씨의 그 입을 막고 있던 청테이프에서도 한정민의 지문이 나왔고요. 결정적으로 이 씨의 몸에 한정민의 타액까지 남아있는데요. 여기서 제3자의 DNA는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은 한정민의 단독 범행으로 추정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한정민은 왜 그날 처음 만난, 그것도 자기가 근무하는 그 숙소의 손님으로 찾아온 이 씨를 살해하게 된 걸까요? 두 사람은 생전 처음 보는 사이였거든요. 범행 동기를 조사하던 경찰은 한 가지 흥미로운 걸 알아냅니다. 이 한정민이 과거에도 유사한 전과가 있었어요. 이 씨가 살해되기 불과 반년 전인 2017년 7월, 한 씨는요, 여성 투숙객을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와, 이렇게 증거, 정황, 게다가 동종범죄 기록까지 나오면서 한정민은 이 씨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증언이 더해집니다.
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황당한 상황이 많았는데요. 우선 한정민은 게스트하우스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아 하는 거의 사장 같은 존재였어요. 소유주로부터 수익을 일부 나눠받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었죠. 실제 직원들은 한정민을 사장님이라고 불렀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고용과 관련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가 유독 여성 직원들이 한 달도 채 일하지 못하고 계속 그만두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이었는데요. 일단 한정민은 여직원들이 머무르는 공간을 자신의 방과 바로 이어진 통로에 마련해줬어요. 그러니까 한정민이 자기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직원들이 사는 공간을 지나가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별도의 문도 가림막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직원들은 옷을 갈아입을 때나 또는 잠을 잘 때도 불쑥불쑥 사장님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고요. 또 아주 편하게는 그냥 속옷을 널어놓을 수도 있는데 이것조차 신경 쓰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한 직원들이 사장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불만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때 한정민의 대답은 담요로 그럼 가려 이것뿐이었어요. 과거에 일했던 한 여직원은 잠을 잘 때면 종종 한정민이 뭔가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은 시선을 느꼈다고도 진술합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일을 해요? 여기에 더해 한정민의 지인 역시 비슷한 내용을 증언했어요. 이 한실 초대를 받아서 친구가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 당사자도 2층 직원들, 여직원들 공간을 보고 뭐 이렇게 해놨어 하고 놀랐다고 해요. 정말 문도 없이 두 공간이 그냥 이어져 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또 지인은 이 한정민이란 사람이 평소에도 여성들을 좀 대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했다고 묘사했는데 그럴 때마다 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 하지 마라, 조심해라 라고 주의를 줬지만 끝내 이런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자, 다시 사건의 증거를 살펴보면 이 씨의 시신에서 한정민의 타액이 나오긴 했죠. 근데 그게 그렇다고 성범죄의 흔적까지로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정황상 그가 어쩌면 이 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이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유기한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 그러니까 아직 실종 상태일 때 한정민이 보인 행보는 너무도 뻔뻔합니다. 자기는 분명 살인을 저질렀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SNS에다가 연일 우리 게스트하우스에서 삼겹살 파티를 열었다라는 막 게시글을 업로드했죠. 또 지인들과 태연히 식사 자리를 가졌고요. 근데 이때 또 그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지난 7일에 여성 투숙객이 한 명 왔는데 침대에서 구토를 하고 도망갔어. 글쎄요, 여기서 그 여성 손님은 이 씨를 암시하는 거겠죠. 그러고 보면 한 씨는 이 씨 실종에 묻지도 않은 말을 막 자기가 해놓는 아주 수상쩍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이 모든 행동이 한정민이 자신만의 알리바이를 만들고자 의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않은 얘기를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급하게 육지로 도망가서 잠적해버린 한 씨, 이 사람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경찰은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결국 2월 13일 공개 수배를 진행합니다. 한 씨의 행적을 추적했죠. 일단 공항 CCTV에서 발견됐습니다. 10일 저녁 8시 35분 제주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근데 이 CCTV를 보면요. 또 막 누군가 밝게 웃으면서 통화를 해요. 너무 뻔뻔하죠? 혹시 이 통화 상대가 뭔가 조력자가 있는 건 아닐까 했지만 조사 결과 통화 상대는 그저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예전에 묵었는데 친분을 유지하는 과거 투숙객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어쨌든 저녁 9시 53분 김포공항에 도착한 한정민은 이후 지하철을 통해 안양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역 인근에 있는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냈고요. 11일 새벽 6시 20분쯤 수원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게 확인돼요. 이게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그의 마지막 행적이었죠.
한정민이 도주 과정에서 다 현금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카드 기록을 통한 추적은 어려웠습니다. 근데 경찰이 딱 생각을 했을 때 한정민의 연고지는 사실 부산이에요. 근데 지금 경기도 안양 갔다 수원 갔다 행적이 끊겼죠? 그렇다면 한정민은 앞으로도 전국 어디로든 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그런데 머지않아 한정민의 행적이 다시 확인되었죠. 2월 14일, 그는 천안시 동남구의 한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스타킹으로 목을 맨 모습이었죠. 추후 CCTV를 확인해 보니까 12일 오후 3시 한 씨가 모텔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청테이프와 스타킹을 사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때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뒤를 따라서 여성 한 명이 같은 객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조사 결과 그녀는 성매매 여성이었죠. 그녀가 혹시 또 다른 피해자가 될까 두려웠지만 다행히 그런 건 아니고요. 해당 여성의 방문 외에는 한정민을 찾아온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13일 오후 그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다시 모텔로 들어갔고 이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렇게 모텔 화장실에서 죽음을 선택한 한 씨, 타살의 혐의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도 전국적으로 공개 수배가 내려지고 또 수사망이 이렇게 좁혀오니까 큰 부담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요. 당시 현장에는 한정민이 입고 있던 검정색 점퍼, 빨간색 티셔츠, 그리고 현금 17,000원, 그리고 유심히 제거된 핸드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거를 통해서 이 씨를 왜 살해했는지 그 동기와 관련된 의미 있는 증거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유서조차 없었고요. 그렇게 그는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사실 여기서 정말 억울한 건 피해자 유가족일 겁니다. 분명 이 씨 소지품에서 나온 한정민 지문도 있고 과거 행적 또 도주까지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범인인 게 확실하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이 한정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 씨 살인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죠. 범인이 명백히 존재하지만 처벌을 받을 사람은 없는 씁쓸한 상황입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하고 5일 뒤인 2월 13일 해당 게스트하우스는 폐업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죠. 하지만 이 사건의 여파는 한동안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제주도 내에서 투숙객들의 파티를 열어주는 그런 게스트하우스들의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라는 기사에 아무래도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취소를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제주를 찾은 여행객, 특히나 혼자 여행하는 여성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주도에서 유사한 사건이 몇 건 더 벌어졌어요. 2018년 5월 10일이었는데 서귀포시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술에 취한 20대 여성 손님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또 다음 해인 2019년 11월에는 게스트하우스 사장이 여성 투숙객의 방에 강제로 침입해서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건도 발생했고요. 이 일련의 사건들은 게스트하우스 운영진이 일으킨 범행이라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더 소름 돋아요. 자기 숙소에 놀러온 손님에게 주인이 하루아침에 돌변해버린 거니까요. 이렇게 사건이 계속 터지니까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 업계는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게 행여나 게스트하우스의 방식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해외에서도 유스호스텔 같이 좀 더 저렴하고 또 젊은 여행객들을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니까요. 근데 유독 제주도에서만 이러고 있다. 어떤 방안이 필요할 텐데요. 사건이 터진 후에 제주도시는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벌였어요. 그리고 몇 가지 대책도 내놨죠. 그중 한 가지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안전인증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증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숙박시설과 주변에 CCTV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고요. 또 범죄 예방, 법규 준수, 위생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숙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데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당시 제주도의 수많은 게스트하우스 중에서 안전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곳은 고작 4%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지금은 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외국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치안에 있어서는 좀 상위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고 평가를 받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통계와는 별도로 개개인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는 정말 안전한 국가에 살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괜찮지 않아? 라는 안일한 생각이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계속 양산하는 건 아닌지 철저한 객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지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이 씨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9년 작년에는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고유정 사건은 아주 오랫동안 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 우리를 큰 충격 속으로 밀어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 15분 경기도 고양시의 한강 마곡철교 남단에서 이 한강사업본부 직원에 의해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 시신의 상태가 매우 끔찍했는데요. 머리, 팔, 다리가 없는 몸통뿐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은 일단 시신의 신원을 파악을 해야 했죠. 그래서 다른 부위를 찾는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몸통 자체의 부검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20대에서 50대 사이의 남성인 것만 밝혀졌을 뿐 몸통에서 어떤 치명상이 밝혀지지 않아서 사망 원인을 알기 힘들었습니다. 다만 이때 사지가 칼이나 톱 같은 아주 날카로운 것으로 잘린 토막살인이었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인 원한이나 또는 사이코패스의 소행이라고 조심스럽게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4일 후인 8월 16일 오전 10시 48분 행주대교 남단에서 이 시신의 오른팔이 발견됩니다. 다행히 오른팔에 지문이 남아있었고요. 이를 통해 피해자가 30대의 귀화한 조선족 남성으로 밝혀지죠. 경찰이 추적을 해보니까 사망 전에 그의 마지막 행적이 나옵니다. 바로 구로구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바로 사진 속의 이곳입니다. 뉴스에도 보도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그날, 그러니까 오른팔이 발견된 그날 6시경쯤에 해당 모텔을 찾아갔고 그곳에 있던 관리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며칠 전 이곳에 투숙했던 그 피해 남성의 정보를 얻고자 했는데 그 관리인이 아쉽게도 이곳에 CCTV가 낡아가지고 영상이 찍힌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다음 날인 17일 오전 1시경 그토록 경찰이 찾던 범인이 제 발로 종로경찰서를 찾아와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바로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그 모텔의 관리인이었는데요. 기억하시죠? 경찰의 질문에 CCTV 핑계를 대면서 무심히 대답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장대호.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와서 자수를 한다.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드러납니다. 먼저 그 모텔 관리자였던 장대호와 피해자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텔 관리인과 숙박객이었죠. 그런데 마치 깊은 원한관계 사이에서나 볼 수 있듯 장대호는 피해자를 살해 후에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했고 한강 곳곳에 유기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행동에는 아주 강한 분노가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 당일로 돌아가 보면 2019년 8월 8일 오전 6시경입니다. 그날 그 모텔에서 홀로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장대호 앞에 피해자 A씨가 나타났고요. 그는 숙박을 하겠다면서 이 방의 가격을 묻게 되는데 장대호의 진술에 따르면 4만 원인 방을 3만 원에 하자면서 시비를 걸었다고 하죠. 두 사람 사이에는 언쟁이 오갔고 A씨는 장대호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A씨에게 방을 내줬죠. 이제 장대호가 돈을 내고 가라 라는 말에 나중에 얘기하자면서 방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후에 홀로 이 카운터에 앉아있던 장대호는요, 점점 아까 그 A라는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라는 사실에 분노심이 끌어올랐고요. 감정이 점점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모텔 안에 모든 방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와 쇠망치를 들고 A가 투숙하고 있는 301호로 향했죠.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자고 있던 A씨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가격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두 사람이 인생 처음으로 만난 지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후 장대호는 방문을 다시 잠그고는 유유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장대호는 근무 중에 이 301호를 틈틈이 방문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죽은 A씨의 시신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토막낸 사체들은 자신의 자전거를 이용해서 운반을 하는데 도림천을 따라서 한강 곳곳에 유기했고요. 끝나면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모텔로 돌아와서 업무를 보고 숙소에 가서 잠을 청하게 되죠. 그때 그는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걸까요? 하지만 얼마 후에 한강에서 몸통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들려왔고요. 경찰까지 모텔로 찾아오자 자신의 완전 범죄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수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수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범인임이 밝혀졌을 때 어떤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의 진짜 의도는 무엇보다 죽은 놈이 피해자 A씨가 양아치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대호는 자수 후에 영장실질검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주 소름 끼치는 말을 남기게 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장대호는 취재진을 상대로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죽는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한없이 당당한 태도를 보였고요. 마치 피해자가 죽어도 되는 놈이라는 자신은 죽일 만한 사람을 죽였다라는 태도였습니다. 사실 그간 국내에서 수많은 살인범들이 있었지만 작년 2019년에 이런 장대호와 같은 유형은 극히 드물었는데요. 이런 예상치 못한 행동에 한간에서는 그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 행적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반사회적인 성향이 강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경찰이 그의 신상 공개를 했고 자연스럽게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가 인터넷에서 남긴 흔적들을 수면 위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네이버 지식인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것이 밝혀졌고요. 관상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고 온라인 게임을 제작하기도 했다고 해요. 인터넷상에서는 꽤 활발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가 각종 커뮤니티에 남긴 글들을 보면 극도로 반사회적이고 아주 폭력적인 성향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건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아실 테고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그가 어떤 글들을 남겼는지가 남아있는데요. 한 예로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여학생이 올린 그 고민을 남긴 글에 의자로 상대방의 머리를 찍어라 라는 조금은 상식에서 벗어난 해결법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내가 이렇게 손가락 아프게 글을 써도 님이 싸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 내 인생 아니니까 라며 이 부분을 통해서는 약간 공감 능력이 결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인터넷 상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는 어땠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사실 그는 가족들과의 연을 끊고 오랜 기간 홀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10년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일용직을 전전해 왔는데요.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장대호가 이 기간 동안 정상적인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건 좀 힘들지 않았겠냐라는 분석을 했고요. 또 그가 인터넷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은둔형 외톨이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사실 이번 살인사건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이 피해의식이라는 감정, 이게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그와 함께 일했던 종업원에 따르면 한 투숙객이 이제 방값 5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실수로 5천원짜리를 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장대호가 무작정 이거는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는 진상 손님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쫓아버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는 5천원짜리가 오면 돈 잘못 주셨어요 할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손님이 나를 무시한다 라는 생각에 분노를 표출했던 겁니다. 약간은 왜곡된 피해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피해의식은 장대호에게 이 자신의 그 토막살인, 범죄 행위를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 정말 약간 소름 끼치는 사진이 나올 텐데요. 2019년 10월 8일에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냐라는 판사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죽인 A씨가 죽일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죽였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는 일절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폭행했기에 이건 벌어진 일이라면서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고요. 나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떳떳하다라는 태도. 사실 그간의 한국 역사의 많은 살인사건들을 저도 다뤄봤지만 이런 일은 참 드물었는데요. 게다가 이 공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유족 앞에서 미소를 짓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습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결국 그는 1심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이 무거운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었겠죠.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그러던 작년 말에 장대호 또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전말 그리고 자신의 범행 과정에 대해서 감옥에서 편지로 적은 소위 이걸 이제 그가 부르길 장대호 회고록이라고 부르면서 이걸 세상에 공개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그러면서 관심을 받게 되죠. 지금 보시면 2019년 장대호 회고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의 내용에는요. 자필로 쓴 약 한 28장 정도 되는 분량의 서신인데요. 자신이 처음 피해자 A씨와 만나서 언쟁을 하고 폭력을 겪었고 또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그 사고의 흐름 과정부터 시신을 처리한 과정까지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자신의 범행을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미국에 비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에 먼저 공격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미국의 보복으로 이렇게 원자폭탄을 투하한 게 아니냐? 근데 우리가 미국을 전범국가라고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경우에도 A가 먼저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건 벌어진 일이다 라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편지에서는 장대호가 나의 범죄가 여전히 정당했음을 주장하면서 살인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요. 이 살인마 장대호, 그는 분명 살인을 저질렀죠. 그에 대해서 코리안 조커, 빅 타이거라고 부르면서 약간
영웅시화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특히나 이 회고록이 나오고 나서 죽은 피해자가 폭력 전과도 있고 기화한 조선족이고 또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면서 아, 장대호가 죽일 만한 사람 죽였네 라고 그를 옹호하기도 했고요. 또 그 회고록에서 그의 뭐 문체나 이런 게 굉장히 논리적이었다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을 분노하게 만든 그 죽은 A의 잘못이라면서 장대호를 약간 어떤 대단하고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으로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간과한 게 있죠. 지금 저도 말씀드리는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은 오직 장대호의 입에서 나온 진술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진술을 할 수 있는,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모두 그의 시점에서 전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100% 객관적인 진술이다라고 믿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텐데요. 물론 판단은 보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 휘둘려 버린 채 피해의식에서 벌어진 살인을 정당방위 아니었을까로 여기거나 또는 한 인간을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라고 과연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장대호는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반성은 고사하고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시켜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무기징역 소식에 오히려 피해자 유가족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러야 사형을 받을 수 있는 거냐라면서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코리안 조커라고 불리는 장대호. 하지만 여러분, 영화와 현실은 다릅니다. 범죄자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범죄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그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살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사회의 사법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범죄 행위에 대해 더 엄격한 시선을 가진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디바제시카였습니다.